기획재정부가 서민층 주택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총부채 상환 비율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30%대에 이르는 캐피털사들의 개인 신용대출 금리가 높다고 보고 실태 조사를 실시한 뒤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건설업체들이 주택시장 침체에 영향을 받아 신규 분양을 미루면서 새 아파트 공급 물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네, 나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연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758선에 마무리가 된 걸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요. 1764선이 연고점이었죠. 7월 14일 날 기록했던 선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2%대 급등장이 펼쳐졌고 이게 또 우리 시장에 영향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제 부진에 이어서 오늘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낙폭은 어제보다는 적었는데요. 0.2% 내리면서 483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그 금융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증권주를 비롯해서 은행주들도 강세장을 보여줬었는데 왜 이런 강세가 나왔는지 이에 대한 분석도 한번 내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현재 주식시장 상황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7월 23일장 금요일장 마감됐습니다. 그동안 코스피 박스권 상단에 갇혀 있었는데요. 오늘 박스권을 조금 뚫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오후 들어서 프로그램이 순매수로 전환되면서 주가 상승에 탄력을 더했는데요. 외국인이 대형주 위주로 매수한 점과 또 주변국 아시아 증시가 호재를 보인 점도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먼저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2포인트 오른 1758포인트에 마감됐습니다. 오늘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인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모두 상승 마감하면서 오늘 코스피도 갭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기관의 매도에 상승 탄력이 둔화되다가 오후장 들어서 프로그램이 매수로 전환하면서 주가 상승폭을 더 확대했습니다.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 상승에는 외국인과 프로그램의 힘이 컸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2천 넘게 매수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기관이 보험과 투신을 중심으로 600억 이상 매수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여기에 개인이 차익실현 매물을 쏟아내면서 2,700억 이상 팔았습니다. 다음 코스닥 마감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약보합으로 마감됐습니다. 현재 1포인트 하락한 483포인트로 마감됐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490포인트를 지지하면서 상승 출발했지만 개장한 지 30분 만에 하락으로 흐름을 바꾸면서 약세를 보였는데요. 480포인트 초반에서 횡보 움직임 보여주면서 약보합으로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하락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힘이 컸습니다. 기관이 580억 원 매도했고 외국인이 92억 원 매도했습니다. 개인이 5거래 연속 700원 이상 매수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를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1190원대 중후반에서 횡보하다가 마감됐습니다. 현재 5월 20전 하락한 1198원으로 마감되는 모습인데요. 지난밤 미국 뉴욕 증시가 기업들의 호실적인 급등 마감했고 또 여기에 환율이 하락하면서 오늘 환율은 7원 하락한 1197원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여기에 코스피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다가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순매수한 점도 원달러 환율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는 어떤 흐름을 보이며 마감됐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3% 오르면서 마감됐습니다. 포스코 역시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0.7% 올랐고요. 신한주주가 오늘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4%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LG화학은 단기 급등에 따른 순고르기로 시총 6위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KB금융이 7% 이상 급등했습니다. LG도 4포인트 오르면서 84,400원으로 마감됐습니다. 다음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전반적으로 혼조를 보이며 마감됐습니다. LED 가격 하락 우려에 서울 반도체가 3% 급락하면서 마감했고요. 셀트리온이 0.2% 떨어졌습니다. CJ 홈쇼핑도 8거래일 만에 2% 이상 하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체크해보겠습니다. OCI 머티리얼즈가 2% 급락했고 SK컴즈가 2% 하락했습니다. 반면 네오이즈 게임즈는 3% 오르면서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금융섹터 흐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증권주와 은행주가 전업종중 가운데 4% 이상 급등하면서 마감했는데요. 대우증권이 7% 이상 강하게 올랐습니다. 미래에셋증권도 4%, 현대증권도 4% 이상 오르면서 증권주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어서 은행주 역시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 호재의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과 또 밸류에이션 매력 등이 부각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신한지주가 4%, KB금융이 7% 올랐고 하나금융지주가 5% 이상 오르면서 마감됐습니다. 반면 LED 관련주는 가격 하락 우려에 동반 약세를 보이며 마감됐습니다. 오늘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기는 4% 급락했고 서울반도체 3% 떨어졌습니다. LG이노텍도 5% 이상 급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그동안 잘 나가던 여행주 역시 오늘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성수기를 맞이해서 더 오를 법도 한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일까요? 오늘 약세를 보이며 마감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약보합으로 마감됐습니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가 1% 이상 떨어지면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27일 발매를 앞두고 있는 스타크래프트2가 3D 버전도 출시된다는 소식에 3D 관련주가 오랜만에 오르면서 마감됐습니다. 아이스테이션과 SM이 4% 이상 올랐고요. 바텍이 3%, 현대IT가 2% 이상 오르면서 마감됐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의 류용석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상승폭이 상당히 컸네요. 22포인트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부진합니다. 오늘장 특징 살펴보도록 하죠. 예,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은 은행과 증권업종의 급등 그리고 현대건설의 상승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행을 대표하는 KB은행이 7% 이상 상승했고요. 증권업종을 대표하는 대우증권이 역시 7%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런 그 두 가지 금융업종의 상승은 오늘 밤이죠. 유럽 시각으로 오늘 밤에 발표되는 유럽 91개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대한 낙관적 시각이 주가에 선반영된 측면이 강하고요. 또 하나는 버냉키 의장이 그 발언에 의해서 은행들의 그 지급 준비금 투과분에 대한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 즉 은행의 대출 여력 확대의 기대에 대한 그 선반영 측면도 강한데요. 현재 시장에 알려지고 있는 것은 유럽의 대부분의 91개 가운데 11개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들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통과한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통과하지 못한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유럽의 그 재정 안정 기금으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1차적으로 우리 증시의 그 금융주의 상승으로 나타났는데요. 현재 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이제 스페인의 저축은행 4배, 그리스의 일부 은행 정도가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버냉키 의장이 그 은행 대출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과 함께 모기지 증권을 매입해서 추가 유동성 공급에 대한 발언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팩터가 오늘 은행주와 증권주의 급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삼성전기나 LG이노텍, 서울반도체 등 LED 종목들은 큰 폭으로 어제에 이어서 하락했는데요. 하반기에 LED 단가가 크게 하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오늘 주가의 그 약재로 받아들였습니다. 반면에 이런 LED 단가 하락은 완성품 업체인 LG 디스플레이 등에는 원가 절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LG 디스플레이는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아무래도 그 삼성전기, LG노텍, 서울반도체 등 LED 종목들의 IT 대표 급등 종목들의 하락에 연동된 측면이 강하고요. 아무래도 하반기에 그 납품 단가 추가 인하 압력들이 커질 수 있다는 언론 보도의 영향도 큽니다. 특히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점치적으로 IT에 대한 비중을 줄여가면서 코스닥 시장이 수급적으로 버텨두지 못한 점들도 코스닥 시장의 오늘 최근 이틀간의 그 상반된 흐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LED 관련주의 부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들 종목군들에 참여한 투자자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현재 그 LED는 그 시장의 기대는 2, 3년간 충분히 그 성장 산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데요. 반면에 이제 LED 그런 그 산업들의 단가가 아직은 높은 단계여서 완성품 업체들이 LED를 이용하는 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는 점들이 이번 그 LG 디스플레이 실적을 발표를 통해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즉 완성품 업체 입장에서는 더 많은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단가 인하의 그 필요성들이 제기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그 LED의 공급 부족이라든가 가격 상승 문제는 내년도가 아니라 올해 하반기부터 직면할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기대에 대한 어떤 반감 때문에
LED의 종목에 대한 그 비중을 축소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추세에서 이미 좀 하락하긴 했지만 개인 투자가 역시도 이와 관련된 섹터나 중소형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 IT라는 산업의 특성상 추세보다는 사이클 요소가 강하고요. 이런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의 변수에 매우 민감한 만큼 조금 그 뒤늦게라도 좀 이런 변화, 이런 그 가격 하락이라든가 이런 정책에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사이클적으로 보더라도 IT가 2분기의 실적 기준으로 연간으로 보면은 가장 좋은 시기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그런 IT 수요에 대한 부분, 공급은 늘고 수요는 상대적으로 덜 느는 과정들 통해서 다소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보다 성과가 좀 낮을 수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아마 좀 하락하더라도 좀 합리적인 판단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살펴보기로는 이 경제 지표 쪽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 나올 소식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예, 대부분 최근에도 이제 경제 지표 때문에 많은 혼란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나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주택 지표가 좀 안 나오더라도 이거를 보는 시각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봤고요. 기존 주택 판매가 다행스럽게 좀 괜찮게 나와서 어제 미국 증시의 급등으로 이어졌는데요. 아무래도 다음 주에 있을 그 신규 주택 판매 역시도 지난달 수치보다는 개선될 거로 보여집니다. 이 신규 주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9월까지 연장되는 세금 혜택의 직접적인 그 영향권에 들기 때문에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머지 그 관련한 소비자 기대 지수 지표라든가 주택 가격 지표 그리고 내구재 주문 이런 지표들은 대체적으로 지난달 수치와 크게 변동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내구재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쪽은 그래도 전월비로 계속 상승하는데 이 내구재라는 거는 설비 투자와 관련된 지표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 지표로 본다면 주택 지표가 크게 큰 폭의 악화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오히려 지표상으로 보면 내구재 즉 설비 투자 지표가 개선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소비재 sek터보다는 다음 주에도 역시 설비 투자와 관련된 산업재 섹터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쪽에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버냉키 의장이 이례적으로 경기가 불확실하다는 발언 이후에 지금 최대의 관심사는 버냉키 의장이 추가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조치를 내놓을 건지 아니면 이례적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그 액면 그대로를 시장에서 받아들이기를 원할지에 대한 논란인데요. 1차적으로는 버냉키 의장의 일회성 있는 경기 불확실성 발언은 아무래도 추가 경기 부양책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양책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은행이 초과적으로 갖고 있는 지불금에 대해서 그동안 이자를 냈는데요. 이자를 내지 않게 함으로써 은행의 대출을 늘리는 방안을 유도하는 것이 아마 통화 측면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은행이 대출 여력을 늘리더라도 이런 수요 측면에 대한 부분이 미진할 경우에는 버냉키 의장의 추가 부양책은 큰 효과를 볼 수 없는데요. 일단 이런 정책이 나온다 그러면 은행들이 그 대출을 어디에 늘릴 것이냐 이렇게 볼 때 저희들은 일단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의 설비 투자에 늘리는 쪽에 대출 여력을 확대한다고 보면은 여전히 소비재보다는 역시 투자를 늘리는 쪽에 대한 관심 그렇게 압축을 해봐야 되고요. 이 정책으로 해서 미국 시장이 다시 급등하거나 랠리하거나 그런 쪽에까지 팩트가 확대되지 않을 거라는 점에서 보면 다음 주 미국 시장은 일단 어느 정도 안정권에 유지한 상태에서 오히려 소비재 섹터보다는 이쪽도 이런 산업재에 대한 관심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이제 실적 시즌도 후반부를 맞이하게 됩니다.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예, 오늘 시장에 금융주 중심으로 급등했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유럽 스태티스 결과에 대한 기대하고요. 좀 늦어지고는 있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다음 주나 이번 주말에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를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선반영한 측면이 매우 강하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유럽의 스태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낙관적으로 인식을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에 그리고 유로화의 환율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오히려 유로 환율이 달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이지 못한 점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 대책 역시도 실질적 효과보다는 재료 가치 측면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런 그 금융주의 급등이 추세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 주변에 오히려 지수의 연속성 측면에서 보면은 금융주의 상승의 한계는 주초에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표에 대한 둔화 부분하고 물론 지켜봐야 되는 어닝에 대한 기대치가 있긴 하지만 두 부분 모두 한쪽은 둔화되는 쪽에 고개 숙인 쪽에 가깝다고 봐야 되고요. 어닝은 최근의 특징은 어닝은 발표 이후로 추세보다는 오히려 차익 실현의 타겟트가 된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둔다면 향후 공격적인 매수 관점의 대응보다는 차익 실현을 병행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 류용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서민층 주택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총부채 상환비율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DTI 등 금융대출 규제는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현 상황에서 DTI 비율을 상향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4.23 거래 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많다며 주택 실수요자들의 거래 숨통을 틔워줄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정부가 DTI 상향 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만큼 내달 중하순께 나올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 DTI 상향 조정이 포함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30%대에 이르는 캐피털사들의 개인 신용대출 금리가 높다고 보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 위원장은 오늘 오전 캐피털사를 전반적으로 보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심층 조사를 통해 서민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협의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피털사는 원래 리스와 할부금융, 오토론 등이 주업인데 현재 영업의 상당 부분이 30%대 신용대출이라며 그만큼 시장에서 생계자금과 긴급자금 수요가 있다는 말이지만 30%대의 금리는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택건설업체들이 주택시장 침체의 영향을 받아 신규 분양을 미루면서 새 아파트 공급 물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주택협회에 따르면 소속 건설사의 8월 분양 물량은 8개 현장에서 2,737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0.4%나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내달 분양 예정 물량의 대부분도 조합원을 중심으로 추진된 수도권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뿐입니다. 이번 달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 실적도 당초 계획의 20% 수준인 772가구에 불과하다고 주택협회는 전했습니다. 건설업계는 7월에서 8월이 전통적 분양 비수기이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신규 주택 사업을 업체들이 미루면서 공급 물량이 더욱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김 총재는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제15차 동아시아 대양주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회원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꾸준히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김 총재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는 이유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기 회복에 이은 수요 증대를 꼽았습니다. 앞으로 아태 지역 국가들이 물가 상승을 염두에 두고 정책금리 조정 등 통화정책 운용에 나서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입니다. 김 총재는 지역 내 한 국가에서 발생한 물가 상승이 수출입이나 자금 이동을 통해 다른 국가의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전이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하나대투증권이 세아특수강과 기업 공개를 위한 대표 주관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예정인 세아특수강은 세아그룹 소속 계열사로 상장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세아는 세아홀딩스와 세아베스트, 세아제강에 이어 네 번째 상장사를 보유하게 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저축은행들이 일제히 예금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 22일 현재 전국 104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연 4.17%로 한 달 전인 4.14%보다 0.03%포인트 올랐습니다. 저축은행별로 삼화가 4.2에서 4.5%로, 신라도 4.3에서 4.5%로, 대형과 신한이 4.2에서 4.4%로 인상했습니다. 삼성생명이 지난 2002년 시작한 여성가장 창업지원 사업이 시행 후 8년 만에 200호점 개점이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삼성생명 설계사들은 보험계약 한 건을 체결할 때마다 200원씩 기부해 이 사업을 지원해왔습니다.
삼성은 이 기금으로 매년 20명 정도의 여성에게 창업 비용을 무상 지원해왔습니다. 교보증권 서초지점은 내일 오후 2시부터 저평가 종목 발굴을 주제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홍은주 MOI스탁 대표가 강연자로 나섭니다. 네, 아시아 지역 증시가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일본 증시는 2.3% 정도 급등하면서 마감이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28% 오르면서 9,430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중국 증시 역시 상승하면서 장이 전개가 되다가 지금 후반부 들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는 0.09% 내리면서 2,559선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